지난 1편에서는 동아건설이 천신만고 끝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따낸 이야기까지 했었죠. 못 본 사람은 빨리 가서 보고 오시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수로 공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 당시 대수로 공사는 20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 5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84년 1월에 첫 삽을 떴으니까 무려 35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였던 거죠. 는 내전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공 안 된 상태고요. 우선 동아가 따낸 부분은 사리르와 타조보 수원지에서 벵가지와 시르타까지 총 1895km 구간의 수로를 놓는 1단계 공사였는데, 1단계 공사를 하던 중에 2단계 공사도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서 1단계 공사 말미에 2단계까지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게 됐어요. 동아는 현재에다가 5개의 송수관 공장을 세웠는데, 한 개 라인의 길이만 해도 2.2k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해요. 바로 여기서 프라이스 브라더스와 기술 제휴를 했던 특수 콘크리트 파이프를 만드는 거였죠. 우선 철판을 동그랗게 말아서 용접을 하고,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10cm 정도의 두께를 만든 다음에 또다시 철선을 감는데, 파이프 하나에 들어가는 길이가 장장 18km, 여기다가 또다시 시멘트 몰타를 발라 마무리하면 리비아 측에서 요구한 송수관이 완성되는 거였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 게 당시 돈으로 800만 원이었거든요. 1차 공사에만 이런 송수관이 25만 개가 쓰였으니까 송수관 만드는 비용만 당시 돈으로 2조 원이 드는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제작된 송수관을 공사 현장까지 옮기는 것도 장관이었는데요. 80톤짜리 트레일러가 모래먼지 날리면서 쫙 달리는 게 그림이 원체 좋으니까 우리나라 TV에서도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국뽕이 막 충전이 되고 그랬었죠.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송수관이 운반되면 이걸 땅에 묻어야 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매 8km마다 실제 압력의 120%까지 24시간 동안 시험 가동을 해서 물이 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묻었다고 해요. 이게 뭐 지금 설명만 들으면 송수관 만들어서 땅에 묻는 단순한 공사 같지만, 기반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고충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식당이 있었겠어요? 숙소가 있었겠어요? 밥 먹다가 모래바람 불어오면 물에다가 밥 씻어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구독자분께서는 코브라까지 구워 먹어봤다 이러시더라고요. 사막 한가운데서 하는 공사가 매우 어렵다는 건 리비아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동아건설에게는 이제까지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들이 주어지는데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술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특별 허가를 얻었는가 하면, 이권이 엄청 걸려있는 리비아와 한국 간 비행기 직항 노선도 리비아 항공이 아니라 대한항공에게 허가를 내줬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시티은행도 리비아에 진출하게 해줬다는 건데요. 이 썰도 좀 재밌는데, 런던에서 동아건설이 수주에 성공하자마자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시티은행 런던 지점장이 꽃다발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들, 리비아에서 월급 받으면 한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좀 꼽사리 껴서 같이 리비아에 데리고 가주면 은행 업무는 우리가 맡아서 다 해주겠다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시티은행이 뭡니까? 바로 미국 은행이잖아요. 당시 적대적 상태에 있던 미국의 기업이, 그것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금융업에 발을 디디겠다는 건데, 이것마저도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리비아의 관계 때문에 무산되기는 했지만, 리비아가 동아에게 거는 기대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리비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꽃길만 걷던 중에 꽃길에 제초제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86년 1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리비아 제재를 위한 집행명령을 발표한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산 상품과 기술, 금융, 서비스,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리비아로 수출할 수 없고, 리비아를 위해 일을 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는 거였어요. 이 제재가 발표되니까 리비아에 주재하고 있던 미국 사람들이 짐을 싸서 본국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리비아 앞바다인 시드라만에서 미국과 리비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리비아가 터졌겠죠. 이 사건 때문에 리비아는 독일에서 미군을 상대로 테러를 벌이고요. 미국은 이것을 빌미로 리비아를 직접적으로 공습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데요. 군사시설과 공항은 물론이고 카다피가 살고 있는 대통령 군까지 폭격이 이루어져서 카다피의 딸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두 나라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였죠. 다행히도 공습은 단발성이었고 동아 측의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갔지만, 이런 상황에서 동아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래도 경제 제재 때문에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와 첨단 장비들을 제3국을 통해서 몰래 들여보내야 되는 어려운 실정인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뿐더러 만에 하나 미국에게 찍혀서 동아 그룹에게도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면 회사 하나 날아가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거든요. 기업 청수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원석 회장이 내린 결단은 의리
분위기였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든 우리 동아는 끝까지 리비아에 남아서 공사를 마치겠다고 결심한 거죠.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당시 동아가 좀 더 잃을 게 많았으면 저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때 동아가 보인 행보가 리비아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가는 모양이에요. 저 친구들이라면 리비아 땅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공사는 마무리 지어주겠구나 하는 인상을 심어줬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1차 공사를 예정보다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서 끝내버리는 저력을 보여주니까 동아라는 회사가 의리도 있는데 능력도 있다는 평가를 했겠죠. 공사를 다 끝내고 통수식을 하는 모습도 가슴이 찡해지는데요. 수로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이걸 지켜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뻐서 막 뛰어드는데요. 평생 물이 폭포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격에 겨워서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완전 난리 났겠죠. 그리고 여기에 카다피도 참석을 하는데, 사실 카다피가 미국에게 공습을 받고 나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잘 안 드러냈는데 이날만큼은 딸과 함께 참석을 하거든요. 그 바로 옆에 최원석 회장도 동행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최원석 회장의 말에 따르면 통수식 이후로 카다피로부터 직접 나머지 공사를 모두 맡아달라는 약속을 받았고, 실제로 리비아와 동아의 합작사인 동아 미들 이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이 회사를 통해서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해요. 동아는 리비아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바탕으로 국내의 중견회사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건설과 물류는 물론이고 금융, 방송, 관광, 학원 등 21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어엿한 K 대기업의 구색을 갖추게 된 건 물론이고요. 세계 10위에 진입하는 기업을 투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 동아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그 시작을 알린 게 바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였어요. 이 성수대교는 동아건설이 79년에 완공한 다리거든요. 당시 강남 개발과 맞물리면서 압구정동과 성수동을 이어주는 새로운 다리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성수대교였던 거죠. 성수대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적인 아름다움을 고려한 설계로 유명했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적게 들이면서 기능적으로만 튼튼하게 다리를 지었다면, 성수대교는 조형미를 살리기 위해서 당시엔 파격적인 공법이었던 게르버 트러스 방식으로 지어졌어요. 게르버 트러스 방식은 일반 다리보다 공사비가 3-4배나 비쌌지만 교각사이를 넓게 띄울 수 있어서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러스 응축 부위가 피로에 취약하고 부식이 쉽게 발생해서 꾸준한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동아건설과 서울시 간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오고 갔는데요. 서울시는 애초부터 설계와 시공을 잘못해서 생긴 참사라고 동아건설을 비난했고, 동아건설은 당초 설계보다 더 많은 차량을 통과시키고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생긴 참사라고 서울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결과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등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애초부터 게르버 트러스 방식의 다리를 지을 수 있는 기술력과 관리 노하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다리를 지은 결과가 바로 성수대교였던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동아그룹에 대한 여론이 최악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훅 들어온 생명줄 박탈 피니시 블로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IMF 사태였어요. 사실 IMF와 동아그룹의 해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김포 관척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때는 70년대 식량을 자급해야 된다는 이유로 농지 확보 차원에서 정부에서 대규모 관척지 사업을 벌이게 됐는데, 서산 관척지는 현대가, 김포 관척지는 동아가 맡기로 한 거죠. 동아의 김포 관척지 사업이 마무리된 게 1991년. 공사가 끝났으니까 벼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야 했지만 최원석 회장은 이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려두거든요. 매년 비원무형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200억씩이나 내면서도 말이죠. 아마도 이때부터 최원석 회장의 머릿속에는 이곳을 농지가 아니라 상업적으로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지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정부의 토지 용도 변경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선 여론전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관척지에다가 대규모 디즈니랜드형 놀이공원을 짓겠다고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96년에는 관광 레저단지와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겠다면서 인천시 의회에 보고를 하기도 했어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여론이 형성되도록 군부를 짚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와중에 97년에 IMF 사태가 터지면서 동아건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당시 아파트 사업을 무리하게 펼치면서 택지 매입과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마구잡이로 빌려 쓰다가 현금이 묶이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죠. 97년 당시 동아건설의 차입금은 무려 3조 2200억. 이 중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돈이 전체의 71.6%인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는데 IMF 사태 때문에 대출 연장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이자 같은 금융 비용만 더 늘어나는 상태를 맞이했어요.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동아건설의 자본금은 1694억에 불과했지만 8배 가까이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마디로 부실의 끝을 달리던 게 동아그룹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채권단들은 동아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건 동아를 살리기 위한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잘 따라오세요. 98년 1월 채권단들은 우선 급한 불을 끄라면서 2200억의 협조융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이걸 받은 동아는 3일 뒤에 자구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일단 한숨 돌리기 위해선 총 1조 2천억이 필요한데 1조는 계열사랑 부동산을 팔아서 갚고 나머지 2천억은 협조융자 받은 걸로 해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가가 부도난 초비상 상황에서 누가 부동산을 사고 기업을 사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4월 4일 1400억의 2차 협조융자가 또다시 동아에게 들어갑니다. 총 3600억이 지원된 상황이었지만 아직도 갚아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으니까 채권단들이 정부에게 김포관척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데요. 공시지가가 약 9300억 정도 하는 이 땅을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면 땅값이 크게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담보 여력이 크게 증가해서 채권은행에서 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논리를 앞세운 거죠. 하지만 이런 채권단들의 요청은 엄청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켜요. 우선 벼농사 한창 잘하고 있는 현대의 서산관척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협조융자 외에도 이미 대출금 상환 1년 연장과 우대금리 적용 등의 특혜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혜를 줘야 하냐는 목소리와 함께 농민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의 성명서와 고발이 막 이어졌는데요. 가뜩이나 성수대기로 망가진 기업 이미지가 복구도 안 되고 있던 판인데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동아그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특혜 시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5월 18일 정부와 채권단들은 3차로 6천억을 더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미 김포관척지에 공시지가의 2배가 넘는 1조 9천억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게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어요. 쉽게 말하면 IMF 사태 한참 전부터 김포관척지가 용도 변경이 되어서 땅값이 올라갈 것을 가정해서 김포관척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게 적발이 된 거죠. 만약 추가적으로 6천억이 더 지원될 경우에 김포관척지에만 2조 5천억의 담보가 설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럴 경우 용도 변경을 해주더라도 김포관척지를 담보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당연히 여론이 들끓었겠죠. 정부에서는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정부가 매입한 뒤에 용도 변경을 하겠다며 진화에 나서야 했고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선 용도 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6천억을 추가적으로 융자해주는 것 자체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조치라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결국 동아그룹은 다른 계열사를 전부 팔아서 동아건설만을 살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가 김포관척지를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특혜 시비가 일어나서 당시 동아그룹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 동아건설은 부도 처리가 되고 몇 년간 회생 절차를 거치다가 현재는 SM그룹에게 인수된 상태인데 아무튼 마지막으로는 최원석 회장과 장은영 아나운서의 결혼 생활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원석 회장은 회사가 한참 공중분해되던 98년에 전 부인 배인순 씨와 이혼하고 99년에 장은영 씨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은 결혼한 지 11년 만인 지난 2011년에 이혼을 했어요. 장은영 아나운서는 이혼 후에 첫 소개팅남과 재혼에 성공해서 아들을 출산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아휴, 끝났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